여러분 주변에 배 타본 사람 있으세요? 크루즈 말고 화물선이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입은 옷, 마신 커피, 쓰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게 배를 타고 왔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사실상 세 곳뿐이라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은요? 타이타닉 만들던 나라잖아요. 미국은요? 2차 대전 때 배를 한 해에 수천 척 찍어냈어요. 독일은요? 잠수함 기술 세계 최고였죠.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제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 한 척 값이 3천억 원이에요. 계약부터 인도까지 3년 걸리는데 그 3년 동안 환율과 금리와 철강 가격이 매일 흔들립니다. 이건 공장 돌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카지노예요. 3년짜리 베팅이거든요. 담대국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떠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리스크는 산더미인데 마진은 쥐꼬리야. 왜 해? 답 나왔죠? 그래서 떠났고요. 그런데 한국은 남았습니다. 아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울산 해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왜 산업전쟁인지 납득되실 거예요. 배 한 척 계약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번 눌러두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1월 그리스 해운사 사장이 한국 조선소를 찾아왔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 만들어주세요. 조선소 영업팀장이 견적서를 내밉니다. 2,800억 원입니다. 그리스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언제 받을 수 있죠? 3년 뒤인 2026년 1월입니다. 3년이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주문하면 다음날 오잖아요. 자동차 주문해도 3개월이면 와요. 그런데 배는 3년이 걸려요.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계약금 10%인 300억 원을 먼저 받고 중간에 30%씩 두 번 받고 나머지 30%는 인도할 때 받아요. 그런데 공장은 매일 돌아가야 하고 철강은 내일 당장 사와야 하고 직원들 월급은 이번 달 말에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수천억 원을요. 이자 내면서 3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김대리라는 가상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소 재무팀장이에요. 2023년 1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계약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300억 원 정도 남겠는걸? 김대리는 계산기 두드리며 웃었죠. 2023년 6월 철강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갑자기 뛰었어요. 톤당 90달러에서 107달러로요. 원가가 100억 원 들었네? 김대리 얼굴이 굳었어요. 2024년 3월 엔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300원이 됐어요. 엔진은 독일에서 수입하는 건데 달러로 계제하거든요. 이런, 또 50억 원 들었어. 김대리가 한숨 쉬었죠. 2025년 9월 전장 장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에서 5.82달러로 뛰었어요. 배 한 척에 전선이 수십 톤 들어가거든요. 또 30억 원. 김대리가 책상을 쳤어요. 2026년 1월 드디어 배 인도했습니다. 김대리가 최종 계산했어요. 원가 2,900억 원, 계약금 2,800억 원, 적자 100억 원. 보셨습니까? 3년 동안 매일 출근해서 밤새워 배 만들었는데 적자예요. 김대리는 사표 쓰려다가 팀원들 얼굴 보고 참았죠. 그런데 사장이 불러서 가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잘했어. 납기 맞춰서 인도한 거. 다음번엔 이길 거야. 이게 조선업입니다. 한 건 손해봐도 신뢰 지키는 게임이에요. 유럽은 이 게임을 못 버텼어요. 환율 예측 못하겠어? 원자재 가격 통제 못하겠어? 이자 부담 너무 커. 그래서 떠났죠. 미국은요? 전쟁 때는 배 찍어냈어요. 국가가 돈 무한정 퍼붓고 원가 계산 안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끝나니까 민간 시장에선 못 버텼어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같은 군함만 만들어요. 이건 국가 안 보니까 적자 봐도 만들거든요. 여기서 냉장고 비유 하나 드릴게요. 조선소를 냉장고라고 상상해보세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죠? 음식이요. 이게 수주장고예요. 앞으로 만들 배들이죠. 냉장고 문 열면 음식 확인할 수 있어요. 오, 김치 있네, 계란 있네, 고기도 있네. 이게 조선소의 미래 매출입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비면요? 굶어야죠. 2025년 9월 기준 글로벌 조선소들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총량이 1억 6,600만 보정톤이에요. 중국 냉장고에 61%가 들어있어요. 한국 냉장고엔 20% 있고요. 일본 냉장고는요? 거의 비었어요. 냉장고 채우기 전쟁입니다. 비면 끝이거든요. 보셨습니까? 이게 한 건 손해봐도 신뢰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뒤에서 돈을 보증해야 합니다. 조선소가 은행 가서 3천억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담보 뭐 있어요? 조선소가 말합니다. 배 만들 겁니다. 은행이 웃어요. 배는 3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당신네 망하면?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나섭니다. 우리가 보증할게요. 이 조선소 안 망합니다. 그제야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 수출입은행이 뒤에서 보증해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요?
정책금융 규모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돈 못 빌려서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50년 넘게 쌓아온 납기준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주라고 상상해보세요. 몇 천억 원을 맡기는 건데 이 조선소 믿을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믿어요? 실적이죠. 우리는 지난 50년간 배 3,000척 만들었고 납기 지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한국 조선소들은 1970년대부터 한 번도 납기 어긴 적 없어요. 태풍화도 만들고 코로나화도 만들었어요. 이게 신뢰거든요. 새로 조선업 시작하는 나라는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선주가 안 믿어요. 넌 처음이잖아. 난 3천억 원 걸 만큼 용감하지 않아. 세 번째, 철강부터 엔진까지 한 동네에 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레고 공장 상상해보세요. 빨간 블록, 파란 블록, 노란 블록, 수만 개를 맞춰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블록이 독일에서 오고 파란 블록이 핀란드에서 오고 노란 블록이 폴란드에서 온다면요, 블록 하나 늦게 오면 전체 조립이 멈춰요. 한국은요, 빨간 블록, 파란 블록, 노란 블록 다 경상도에서 나와요. 포항철강, 거제 조선소, 부산 기자재, 차로 1시간이면 다 연결돼요. 중국도 비슷해요. 상하이 근처에 다 모여 있어요. 일본도 규슈에 몰려 있고요. 유럽은요, 흩어져 있어요. 물류비만 수백억 원 나가고 납기는 계속 밀려요. 네 번째, 거대한 도크를 365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조선소에 가보셨어요? 축구장 10개 크기의 도크가 있어요. 10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이 서 있고요. 이거 유지하는데 한 달에 수백억 원 들어가요. 배 안 만들어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야 해요. 욕조 비유 기억나시죠?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보전비가 새는 거거든요. 더 큰 옷으로 물을 계속 부어야 해요. 한 척 만들 때랑 10척 만들 때랑 척당 원가가 30% 차이 나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생명이에요. 다섯 번째, 불황 때 국가가 버텨 하고 밀어줘야 합니다. 조선업은 10년 호황, 10년 불황을 반복해요. 불황 오면 주문이 뚝 끊겨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로 생사가 갈려요. 한국은 2010년대 불황 때 구조조정은 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조선은 우리 전력산업이야. 버텨. 정부가 정책금융 더 풀고 은행 빚 탕감해주고 세금 깎아줬어요. 유럽은요? 불황이면 정리해. 시장 논리대로. 그래서 조선소들이 쓰러졌죠. 여기서 박 사장 이야기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리스 해운사 사장이에요. 2020년 코로나 불황 때 배열척 주문하려고 했어요. 먼저 유럽 조선소 찾아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요. 배열척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조선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내년 3월에 문 닫습니다. 정부 지원 끊겼거든요. 박 사장이 프랑스 생나제르 조선소도 찾아갔어요. 똑같았어요. 저희도 정리 중입니다. 그 다음 한국 거제조선소 찾아왔습니다. 배열척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조선소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데요? 불황인데 괜찮으세요? 문 안 닫으세요? 국가가 뒤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사장은 어디에 주문했을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그리고 3년 뒤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배열척을 받았어요. 납기 딱 맞춰서요. 이게 차이예요. 유럽은 불황 오면 시장에 맡겨요. 한국은 국가가 떠받쳐요. 보셨습니까? 이 5가지 다 갖춘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 중국, 일본뿐이에요. 인건비 싸서 한국이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 조선소 용접공 연봉 아세요? 6천만 원 넘어요. 중국보다 비싸고 베트남보다 3배 비쌉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기는 이유는요? 배 만드는데 인건비는 고작 15%밖에 안 들거든요. 배 한 척 원가 쪼개볼게요. 철강 엔진 기자재 같은 원자재가 60%예요. 공장 감가상각이 15%, 이자 같은 금융비용이 10%, 인건비가 15%. 인건비 10% 깎는다고 해봐야 전체 원가는 1.5%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환율이 10%만 흔들려도 원가가 6% 흔들려요. 인건비보다 환율이 4배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떠난 진짜 이유는 임금이 아닙니다. 더 돈 되는 판으로 옮긴 거예요. 유럽은 1980년대까지 조선업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대량 상선 만들면 마진이 5%야. 크루즈선 만들면 마진이 20%야. 엔진만 팔면 마진이 30%야. 뭘 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배 전체는 포기하고 가장 돈 되는 부분만 지배하자. 여기 핀란드 바르질라라는 회사 있어요. 배 안 만들어요. 그런데 전 세계 선박 엔진의 40%를 만들죠. 엔진 하나에 500억 원 받아요. 마진은 30%가 넘고요. 한국 조선소가 배 한 쪽 만들어서 5% 마진에 150억 원 남길 때 바르질라는 엔진 하나 팔아서 150억 원 남겨요. 근데 엔진 만드는데 6개월이면 돼요. 쟤는 3년 걸리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배는 안 만들지만 추진 시스템, 자동화 장비, 항해 시스템을 팔아요. 한 척당 300억 원어치요. 마진은 25%고요. 이탈리아는요?
크루즈선만 만들어요. 크루즈 한 척이 1조 원이에요. 마진이 20%니까 2천억 원 남겨요. 일반 상선 10척 만드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요. 보셨습니까? 유럽은 졌던 게 아니라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컨테이너선 같은 박리담에는 아시아한테 맡기고 우리는 고마진 제품만 하자. 이게 유럽 전략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이 배 안 만드는 진짜 이유는요? 더 맛있는 게 있어서예요. 소프트웨어, 항공, 금융, 명품, 첨단 부품 이런 데 투자하면 마진이 30%, 40%, 50% 나오거든요. 반대로 한국, 중국, 일본은 조선을 손익계산서로만 안 봤어요. 철강, 기계, 해운, 고용, 안보가 다 묶인 국력 패키지로 본 거죠. 여기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할게요. 2026년 1월 5일 기준 원달러 환율 1,448원이에요. 기준금리는 2.5%고요. 이게 조선소한테 무슨 의미냐고요? 조선소 재무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환율 높으면 수출 대금 많이 받으니까 좋을 것 같죠? 틀렸어요. 철강, 엔진, 구리 다 달러로 사오니까 원가도 같이 올라요. 기준금리 2.5%는요. 조선소가 빌린 몇천억 원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배 한 척 만드는 동안 이자가 200억 원 나가요. 철건석이 톤당 107달러예요. 배 한 척에 5만 톤 들어가니까 535억 원이에요. 채광 가격이 10% 오르면요. 원가가 54억 원 뛰어요. 구리가 파운드당 5.82달러예요. 배 한 척에 전선이 50톤 들어가니까 64억 원어치예요. 구리 가격 10% 오르면 원가 6억 원 추가고요. 여기서 아까 김대리 다시 등장시킬게요. 적자 100억 원 보고 상사한테 올라갔던 그 친구요. 상사가 물었어요. 환율 해주는 했어? 네, 70%까지 했습니다. 원자재 선물 거래는? 그것도 했는데 구리 가격이 예상 밖으로 뛰었습니다. 금리 스와프는? 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려서 상사가 한숨 쉬었어. 100억 원 적자면 우리 1년 영업이익의 10%야. 그래도 납기는 맞춰. 틀려 잃으면 다음 계약도 없어. 김대리가 고개 숙였죠.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흑자 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조선업은 한 건 손해봐도 신뢰를 지키는 게임이에요. 유럽 조선소들은 손해보면 바로 계약 파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주들이 안 믿는 거고요. 1972년 울산 앞바다였어요. 조선소 없었어요. 그냥 모래밭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 선주 만나러 런던으로 갔습니다. 배 26척 만들어 드릴게요. 조선소 어디 있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그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그것도 뽑고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보통은 공장 짓고 기술 배우고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파는 거잖아요. 한국은 거꾸로 했어요. 계약 먼저 따고 공장 나중에 지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신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용접 잘한다고 계약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겠습니다 를 외치고 그 말에 목숨 걸었던 거거든요. 울산조선소는 공장이 아니라 전쟁터였어요. 낮에는 철판 자르고 밤에는 용접하고 새벽에는 도장했어요. 비 와도 안 쉬고 태풍 와도 안 쉬었어요. 그렇게 3년 버텨서 배 26척 인도했어요. 납기 딱 맞춰서요. 그리스 선주가 깜짝 놀랬죠. 한국 믿을만하네.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첫째, 블록 공법이에요.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쪼개는 거예요. 머리, 몸통, 꼬리를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중국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드는데 4년 걸릴 때 한국은 3년 만에 만들어요. 납기를 1년 땡기는 거예요. 선주 입장에선 1년이 돈이거든요. 배 빨리 받으면 화물 빨리 쉬고 운임 빨리 받으니까요. 그래서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찾는 거예요. 둘째,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예요. LNG 운반선 아세요? 영하 163도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배예요. 용접 하나 틀리면 폭발해요. 한국 조선소는 용접 오차를 1mm 안으로 관리해요.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이에요. 이걸 50년째 해온 거거든요. 중국이 LNG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품질에서 한국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2025년 9월 기준 LNG 운반선 신규 수주에서 한국이 55%를 차지하고 중국이 45%를 차지해요. 55대 45예요. 한국이 아직 앞서 있는 거죠. 전체 신규 수주로 보면요. 한국이 39%, 중국이 40%예요. 거의 따라잡은 거죠. 10년 전엔 중국이 70%였거든요. 한국이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셋째, 생태계예요. 포항 철강, 거제 조선소, 창원 기계, 부산 항만. 이게 다 1시간 거리예요. 아침에 포항에서 철판 찍으면 점심에 거제 도착해요. 저녁에 블록 완성되고요. 중국은요? 땅이 넓어서 물류에 시간 걸려요. 상하이에서 닝보까지 5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잠수함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AP통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영국에도 주지 않았던 최고 기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이례적 결정, 이래요. 영국이요.
2차 대전 때 같이 싸운 형제국가 영국한테도 안 졌어요. 한국한테 줬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조선소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5,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 건조 계획이에요. 한 척당 3조 원, 총 20조 원 넘는 프로젝트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대요. 그런데 그 조선소 주인이 누구게요? 하나오션이에요. 한국 기업입니다. 기술은 미국 거, 만드는 건 한국이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핵잠수함은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였어요. 그 정치 문제를 한국이 풀어냈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 동의 같은 후속 절차가 남긴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만들던 영국은 떠났고 전쟁 때 배 찍어내던 미국도 떠났어요. 한국은 남아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싼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 핵잠수함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6년 환율이 1,500원 넘고 중국이 가격을 더 내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건가요? 조선업은 이제 끝이야. 정리하자. 아니면 이렇게 말할 건가요? 이건 우리 마지막 제조업이야. 끝까지 버티자. 한번 포기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유럽이 증명했죠.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돼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잠 안 자고 상사 눈치 보며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억 4천만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은행의 말을 믿고 착하게 적금만 부었던 대가로 지불한 무지의 세금입니다. 이 돈이면은 벤츠 이 클래스를 사고도 10년치 기름값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 피 같은 돈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은행에 갖다 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옆집 김 씨를 보십시오. 그는 20년 전 남들이 주식은 도박이라고 욕할 때 조용히 S&P 500을 사모았습니다. 지금 그의 통장에는 3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은행이 최고라며 적금 통장을 껴안고 산 여러분의 통장에는 겨우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아껴 썼는데 결과는 2배 차이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김 씨는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고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년 후 은퇴 여행을 다니는 김 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늙은 몸을 이끌고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과거의 여러분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끄고 도망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속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이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은 1억 원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실은 잔혹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동네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이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1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의 가치가 정확히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이자 3% 준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실제 물가가 5%씩 오르고 있습니다. 3에서 5를 빼보십시오. 마이너스 2%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2%씩 재산을 합법적으로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가난해지는 마법. 그게 바로 적금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왜 국영수는 가르치면서 돈 버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합니다. 시스템은 똑똑한 투자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보관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금을 넣어야 그 돈을 아주 싼 값에 빌려다가 기업에 비싸게 빌려주고 이득을 챙깁니다. 여러분이 금융문맹으로 남아있어야 은행이 돈을 법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얌전히 일하고 월급 받아야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걷기가 편합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어 조기 은퇴하는 파여족. 국가 입장에선 세금 낼 일꾼이 사라지는 재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거대한 착취구조의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부의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이야기합시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도박판부터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ETF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삼성전자라는 사과 하나, 테슬라라는 사과 하나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 사과가 벌레 먹거나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코닥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세상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산 그 주식이 제2의 노키아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지만 S&P 500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500명의 대장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들이 동시에 망하려면 지구가 멸망하거나 외계인이 침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P 500이 50년 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바로 잔혹하지만 완벽한 자동 정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500개의 명단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거나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없이 명단에서 방출됩니다. 반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은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시스템은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싱싱한 사과를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국가대표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십시오.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들. 연봉을 수십억씩 받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90%가 장기적으로 S&P 500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문가도 못 이기는 시장을. 여러분이 퇴근 후에 잠깐 차트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오만함이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을 사야지라는 순진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국심이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요? 이유는 처참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CEO가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늘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회장님 자녀들이 상속세 낼 걱정부터 합니다. 주주로 파트너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장. 경영진이 주가 조작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시장.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시겠습니까?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돈은 더 대접받는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50대, 60대 자산의 80%가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후 누가 여러분의 그 비싼 아파트를 사줄 수 있을까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 자산의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황금성입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아파트 화장실만 떼어서 팔 수 있습니까? 안방만 떼어서 쌀을 살 수 있습니까? 부동산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급할 때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서 깔고 앉은 집 한 채만 부여잡고 굶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S&P 500은 오늘 팔면 모레 현금이 들어옵니다. 필요한 만큼. 딱 생활비만큼만 팔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자산에서 가벼운 자산으로 고인 물인, 국내 시장에서 흐르는 물인, 미국 시장으로 갈아타야 할 때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자산시장의 대변동 속에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무서우십니까?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IMF가 터졌던 1997년, 그리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현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들이 쥐고 있던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모두가 세상 망했다고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미국의 심장부인 S&P 500을 사모은 사람들입니다. 위기는 곧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지금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되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면 국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 40조 원을 이들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국내 은행 예금?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돈을 S&P 500을 포함한 미국 주식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우리 원화보다 달러 자산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이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며 병들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과 은행 예금에만 목숨을 거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개별 종목을 발굴해 부자가 된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종목을 고르는 천재적인 재능은 유전되지 않지만 시스템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이 눈앞에 있는데 왜 자꾸 험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세금과 수수료라는 구멍으로 돈이 줄줄 새는 건 모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미국 주식 앱을 깔고 직접 S&P 500을 사서 1010만 고 끝에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 돈 벌었다 하고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환호성은 딱 5초 만에 끝납니다. 국세청이라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양도소득세는 무려 22%입니다. 여러분이 번 돈에서 2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뜯어갑니다. 220만 원이면 최신형 아이폰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의 4분의 1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하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수익률보다 절세에 미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서민들을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탈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노후 준비 좀 하세요라고 사정하며 만든 면제부와 같습니다. 일반 계좌 대신 ISA, 이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상품을 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익금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도 22%가 아니라 고작 9.9%만 떼갑니다.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차이가 2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금 아낀 돈만으로도 중형차 한 대를 공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직구 상품인 SPY는 수수료가 연 0.09%입니다. 반면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SPLG나 국내 상장 ETF들은 0.02% 수준입니다. 에이, 겨우 0.0 몇 퍼센트 차이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아니란 생각이 가난의 씨앗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수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에도 적용됩니다. 아주 작은 수수료 차이가 20년 뒤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0.1%를 아끼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귀찮다며 수수료와 세금을 펑펑 씁니다. 돈이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분들입니다.
나중에 돈 찾는 시점에 하필이면 경제의 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하냐. 나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증식보다 현금의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바로 배당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SCHD, 한국 투자자들은 슈드라고 부릅니다. 이 상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매년 올려주는 의리 있는 회사 100개를 모은 겁니다. 코카콜라, 펩시, 홈디포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도 불경기가 와도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집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법니다. 이것을 사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1년에 4번 꼬박꼬박 달러나 현금으로 배당금이 통장에 꽂힙니다. 마치 건물주가 월세를 받듯이 여러분은 미국 주식회사로부터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현금 방공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대, 30대 청춘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S&P 500을 100% 사십시오. 시간이 깡패니까요. 하지만 40대, 50대라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S&P 500으로 공격하고 슈드로 수비하십시오. 7대 3 혹은 5대 5 비율로 섞으십시오. 이렇게 세팅해두면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이에도 미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을 채워놓을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설계된 냉혹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알았습니다. S&P 500을 사고 ISA 계좌를 쓰고 배당주를 섞으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왜 10년 뒤에도 여러분의 동료 90%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범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투자를 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뇌는 공포에 질려 당장 팔아 라고 소리칩니다. 반대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며 꼭대기에서 빚을 내어 추격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들이 필패하는 공식,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굴레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기구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빌어먹을 본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작심삼일입니다. 대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자동 적립식 매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월급날 다음 날인 매달 25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나 평화가 오나 기계는 공포를 느끼지 않고 매수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바보처럼 꾸준히 사모으는 사람,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는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부동산 불패시나 국민연금, 죄송하지만 그 낡은 구명조끼는 더 이상 여러분을 띄워주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우량한 글로벌 자산뿐입니다. 2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 늙고 병든 몸으로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거나 자식들에게 용돈 좀 달라고 눈치 보는 비참한 노후, 그때 그 영상 보고 시작할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미래입니다. 둘, S&P 500과 배당금이 만들어주는 든든한 방패 뒤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로운 노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미래입니다. 이 두 운명을 가르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증권 앱을 여십시오. 계좌를 만들고 자동이체를 거십시오.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1년 뒤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부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김 부장님이 서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시세는 30억 원,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부장님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아들의 학원비 200만 원이 없어서 카드론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30억인데 현금 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 여러분은 이것을 일시적인 현금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김 부장님의 집이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김 부장님은 억울합니다. 무슨 소리냐? 부동산 앱을 켜봐라. 우리 아파트 호가가 30억이다. 내 앱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는 누군가 그 돈을 주고 사줄 때만 진짜 돈이 됩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벽에 그려진 낙서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꽁꽁 언호수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와장창 깨져버리는 얇은 살얼음판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거래 절벽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의 음악이 멈춘 순간, 지난 5년간 우리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폭탄을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10억에 샀으니까 너는 12억에 사. 나는 12억에 샀으니까 다음 사람은 15억에 사. 우리는 믿었습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오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내 뒤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폭탄을 껴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돈이 풀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콸콸 쏟아붓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눈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라는 수도관이 부실 채권이라는 찌꺼기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돈은 은행에 구멍 난 곳을 때우는 데만 쓰이고 여러분의 집을 사줄 대출금으로는 한 푼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동맥경화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피가 발끝까지 돌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가락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가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아직 썩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는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집값은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 만들어낸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나면 피가 다시 돌고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유형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깔고 주무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2016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아파트 블랙리스트. 첫 번째 유형, 좀비가 지은 성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자산을 집어삼킬 첫 번째 괴물, 바로 좀비가 지은 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거나 혹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묘하게 조용합니까? 만약 대낮인데도 인부들이 보이지 않고 크레인이 며칠째 멈춰서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집을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티켓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건설사가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짓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90%는 외상으로 지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설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사는 내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낸 계약금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건물을 올립니다. 나중에 분양 잘 되면 갚을게라고 약속하고 말이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재비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양이 안 됩니다. 카드를 돌려 막아야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건설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 좀비 건설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그래서 그들은 비명 소리를 달콤한 혜택으로 포장합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계약금 500만 원,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음, 발코니 무료 확장, 에어컨 풀옵션, 황금 열쇠 증정, 중도금 무이자,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대박 기회로 보이십니까? 와, 싸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죽게 생겼으니 제발 현금 좀 꽂아줘라는 건설사의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건설사가 바보라서 이익을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금을 줄까요? 아닙니다. 당장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코 묻은 계약금이라도 빨아먹으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덜컥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하반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건설사는 부도가 납니다. 사장님은 잠적합니다. 남겨진 건 짓담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빚더미뿐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입주 예정자가 아니라 인질이 됩니다. 집은 완공되지 않았는데 은행은 여러분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건설사가 망했지 당신이 망한 건 아니잖아. 사인은 당신이 했잖아. 팔 수도 없고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뜯어가는 지옥. 이것이 바로 좀비 아파트의 결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너무 과도한 혜택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3개월 동안 공정률이 제자리 걸음은 아닌지, 싸고 좋은 물건 없습니다. 난세, 지나치게 친절한 조건은 100%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좀비 아파트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 피할 수라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멀쩡하게 다 지어졌고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밤만 되면 유령 도시로 변해버리는 곳입니다. 다음 장에서 2026년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되는 두 번째 금지구역, 화려한 신도시의 그림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지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앞서 말한 좀비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호수공원, 반짝이는 새 건물, 뻥 뚫린 8차선 도로, 경기도와 인천 외곽에 지어진 이른바 2기, 3기 신도시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곳의 집값은 GTX라는 고속열차 호재를 타고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서울까지 20분이면 간다라는 말에 너도 나도 10억, 15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려한 신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는 방법입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지나고 해가 졌을 때 그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문을 세워 보십시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불이 켜진 집이 드문드문하다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캄캄한 어둠이 건물을 지배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령 도시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 집을 산 사람의 절반 이상은 거기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집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려는 투자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 집이 좋아서 산 게 아닙니다. GTX라는 기차표 하나만 보고 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통은 늦어지고 요금은 비싸고
서울로 출근하는 길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했는데 그 미래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령 도시가 무서운 이유는 하락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는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참고 삽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는 다릅니다. 이 집값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던집니다. 한 명이 8억에 던지면 옆집 사람은 공포에 질려 7억에 던집니다. 그 옆집은 6억에 던집니다. 순식간에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판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신도시의 호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밤 7시에 어둠, 그 침묵이 바로 그 동네의 진짜 가치입니다. 혹시 지금 서울하고는 거리가 먼 외곽 신도시에 전세를 끼고 무리해서 집을 사두셨습니까? 나중에 오르면 팔려고 비워두셨습니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그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도시는 지금 서서히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서울에 샀으니까 괜찮아. 나는 똘똘한 한 채를 갭 투자로 샀으니까 안전해.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가장 아프게 찍는 법입니다.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박살낼 마지막 시한폭탄, 세입자의 역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가장 뼈아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갭 투자로 산 아파트입니다. 과거에 집주인은 왕이었습니다. 세입자를 골라받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 왕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세입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재계약만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갭 투자로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칩시다. 내 돈 3억에 전세금 7억을 끼고 샀습니다. 여러분은 10억짜리 자산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10억짜리 자산을 가진 게 아니라 7억짜리 빚을 진 겁니다. 전세금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줘야 할 거대한 빚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삽니다. 월세로 도망갑니다. 7억 하던 전세 시세가 5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세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 이사 갈 테니까 7억 돌려주세요.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5억밖에 못 받습니다. 당장 현금 2억을 어디선가 구해서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은 막혔고 통장은 비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금매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고 여러분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내가 평생 모은 3억은 공중분해되고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갭 투자의 최후 역전세난의 공포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빠지는 건 못 버팁니다. 그것은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진짜 현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혹시 내 집도 위험한 건 아닌지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친 겁니다. 2026년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99%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설마 강남이 무너지겠어? 죄송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가 부도가 선언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뉴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라는 망했고 평생 모은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됩니다. 위기는 친절하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에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천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제발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내 자산에 대한 냉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떠 있는 호가만 보고 안심합니다. 내 집은 10억이야. 내 집은 15억이야.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당장 동네 부동산 3군데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장님,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2천만 원 정도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릴까요?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반색하며 당장 계약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아직 안전한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아유, 요즘은 5천만 원을 깎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미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것이 시장이 말해주는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둘째,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탈출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는데, 내가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못 판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를 왜 합니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팔 하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비 아파트나 유령 도시, 징후가 보이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10% 손해보고 현금을 챙기는 것이 나중에 30%, 50% 폭락해서 영영 탈출하지 못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2016년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폭락장은 박앤세일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폭락장은 지옥이 됩니다. 과거의 매수 가격은 잊으십시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셋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트럭 위에 계란을 쌓아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십시오. 미국 국채를 사십시오. 혹은 확실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주로 갈아타십시오. 2026년 경제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를 겁니다. 부동산이 떨어져도 달러 자산이 오르면 여러분의 전체 자산은 방어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저물어갈 때 누군가는 텅 빈 깡통 아파트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확보한 현금으로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주워 담으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깨어있는 판단력만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부자들의 자산 대피소 3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